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벌써 봄 기운은 완연한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남,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산불입니다. 한 열흘에 걸쳐서 지금도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동원되고 특히 소방관들이 혼혈을 다해서 정리를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산불이 드러났습니다마는 이번 산불은 혹독할 만큼 많은 가옥과 그 다음에 국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물로부터 여러 절에서 참 보유 중에 있었던 우리의 보물들이 아주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아시다시피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피신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30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6, 70명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상자가 1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규모는, 산불 규모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온 산불로 기록된다니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상처 입은 분, 또 집을 잃고 전부 다 막사에 와서 임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난민들에게 참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 과거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정치가 어려우니까, 정치가 혼란하니까 하늘도 노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찍이 유럽의 그 산림 국가들, 특히 독일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가보면 임도라는 게 있어요. 임도, 숲을 임자 임도죠. 산에 도로를 놓았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 그 KBS 재난방송에서 보니까 임도가 일본의 4분의 1, 유럽에 비하면 약 7분의 1 정도로 대한민국은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연료가 완전히 사실상 화석 연료, 그러니까 산림 연료에서 벗어나서 석유, 가스,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화석 연료로 변질되어 있어요. 석유. 그러다 보니까 산림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산림으로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카나다, 심지어 한국, 옆에 있는 어떤 나라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거졌죠. 근데 간벌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랑잎이 뭐 심지어는 2m까지 계곡에는 쌓였다니까 불이 붙으면 그걸 재간이 없죠.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또는 수송기를, 즉 헬리콥터죠, 그걸 동원해서 호수에 물을 퍼다 부어도 그 효과가 지극히 미묘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선진국들은 이미 간벌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산불의 확산이 방지되고 어느 정도 태풍이 불어도 큰 나무 사이로 밑불이 건너갈 위험이 없으니까 다소 피해 면적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해서 이 재난을 극복해 가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와 공공의 적들, 이런 표현을 써서 한번 우리 정치 제도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0선거라는 총선거를 단행해서 재헌국회를 만들었고, 그 국회가 헌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기초를 다지는 헌법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건국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과 국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지만 특히 유엔에서 48년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승인받았어요. 지금은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정부적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대한민국만 유일한 합법정부예요. 그래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 결의했어요. 대한민국 국민과 인민이 합쳐서 총선거를 해라. 그게 남북 총선거죠.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48년 소위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유엔 감사의 남북 총선거를 거부했습니다. 50선거죠. 결국 남쪽만이 선거는 거예요. 제주도가 선거를 거부하다가 좌우가 서로 격돌하면서 일어난 4.3 사건에 상처를 남긴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왕조국가에서 봉건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공로야 이승만 박사의 공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야. 물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입니다. 저는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각자적 자질도 있고 학문적 바탕도 넉넉했어요. 미국에서만 대학을 조지 워싱턴, 하버드, 또 프린스턴 이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국제정책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훤히 알죠. 외교사를 특히. 그리고 기독교적 민주주의를 한국에 도입한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예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민주주의를 창건한 나라 아닙니까? 이제 250년이 다 돼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적 정신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신을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바탕이 없어요. 종교란 것은 전통적 유교, 불교, 그리고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대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동학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종교는 절대적 가치를 내세울 만한 신의 존재가 불투명해요. 각기 종교마다 대상이 달라요. 신앙의 대상이. 그러니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치적 통합을. 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재헌의회에 대해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3년 만에 전쟁이 나요. 그것도 13,000년이 아니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설했으니까 결국은 50년 7월 달이니까 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개헌을 또 직선제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그리고 너무 혼란하니까 60년 아닙니까? 그리고 4.19 혁명. 그게 민중혁명, 민주혁명이에요. 진짜로.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다 자유당 정권 때 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대학이 사립학교가 생기고 또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에 유학을 가고 이런 지식인들이 많이 정치, 경제, 사회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격동기를 겪으면서 3.15 부정선거에서 4.19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역사에도 군부가 통치하는 시대는 존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북전쟁 이후에 유럽도 거의 다 그래요. 특히 군대에는 엘리트들이 많아요. 선진 군사학을 공복해서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일찍이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좀 언감생심이라고 그러죠.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일시적으로는 발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이 온전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주의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우리는 공화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주권제일주의예요. 주권제민주의. 백성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대의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전부 자기들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몰입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념하고 결탁을 해요. 특히 분단국에서 위험한 이론이죠. 좌냐 우냐 하는 이론이죠. 좌는 마르크시즘의 토대를 두고 우는 기독교적 가치의 토대를 둬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또 어느 편에 기울어져 버리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장 소위 정치라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죠. 데모를 통한 정치, 광화문 정치, 안국동 정치, 여의도 정치 이런 게 다 광장 정치예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질서를 어기고 어떤 한계를 지나치면 엄청난 폭력 사태로 비화돼요. 그것은 또 한편의 가치를 응결시켜버리고 더 이상 융합이나 통합이나 협력이나 협치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대의정치고 가장 우리 뼛속 깊이 들어온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 정의가 아니에요. 수많은 반복된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힘의 논리로 거수기들이 손을 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법이 되고 그것이 통치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실험을 했어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체제를 놓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우선으로 해요. 만민평등주의죠. 그런데 평등을 위해서 부자유스러워지면 중대한 문제가 생겨나요. 왜? 신발에다 발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신발에다가 발을 맞춰.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발에다 발을 맞춰버린다 그러지. 평등이란 이름으로. 그게 질곡이죠. 노예죠. 사람은 타고난 재질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이것은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지 절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또는 어떤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평등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북한을 드러나려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확인한 것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상이라 이거야. 의료가, 취업이, 학교가, 건강이 전부 다 주택이 무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이 무료라고 좀 북한에 가서 평양 외에 어느 도시에 주택이 공공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급되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강산 환경감시원으로 있는 백영숙이라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3대가 한 집에서 13평짜리 집에서 27명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냐니까 27년 됐다고 그래요. 애들이 벌써 중고등학교 다 다녀요. 그런데 왜 분가를 안 하냐 그랬더니 당에다 신청해 놓은 지가 20년 됐는데 아직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상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력도 안 해요. 기다리고만 있지. 그게 평등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평등적 가치를 가진 민주주의, 그것을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럼 불평등보다 자유가 좋은 거냐? 자유 가치를 만민에게 주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평등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유스러워도 평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자유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 안 주어진다면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민주사회주의라는 말을 써요. 사회민주주의냐 민주사회주의냐. 그러니까 자유를 앞에다 둘 거냐 평등을 앞에다 둘 거냐. 그 실험을 통해서 유럽이 진통을 겪다가 결국은 그런 협의는 인간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타협을 세우고 협치를 통해서 연립이라는 다당 정치 체제를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정치에 투영될 때는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하나의 수를 모수를 찾아가는 그런 협치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호와 정책 성향을 충족시키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국방이고 외교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을 통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에요. 취업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자리 없이 불평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냐 민주사회주의냐. 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써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서 협력과 협치를 이뤄나가면서 인간의 욕구를 정치적 욕구를 조절하는 고도의 높은 기술 통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칼 포프라는 사람이 민주주의 종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민주주의가 최고의 위기에 와 있다. 트럼프 일기 때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폭력 집단으로 시민들이 변해가지고 의회를 막 폭거하고 불을 지르고 점령하고 얼마나 미국답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종언이에요.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란 게 인간이 발견한 정치제도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부정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권을 의도적으로 탈취할 수 있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종 판결은 대법관이거든요.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그럼 선택이 한번 잘못되면 굉장히 편향적일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나 또 개인의 성격상 퍼스널리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제도가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 모든 국민은 민주화라는 운동에 참여를 했어. 사실상 그것이 행동적이냐 소극적이냐는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함정은 바로 그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권을 우리가 NL이냐 PDNL이냐 이렇게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닌주의를 선택했느냐 김일성 주체상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북 좌파란 논리가 성립됐고 보수들에게는 더욱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죠. 근데 이미 정치 실험에서 공산주의는 끝났어요. 사회주의, 평등주의는 끝났어요. 평등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억제적 효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논아 먹으니까. 능력이 각기 다른데 같은 시간에 반도체를 만들었느냐 신발을 만들느냐 차이가 엄청난 나요. 가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똑같은 급료로 책정해 버리면 누가 높은 기술을 획득하고 그걸 발휘하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야. 이런 여러 부분에서 공공적들이 나타나요. 다행히 우리 남북 간에서 본다면 이승만의 독선적인 단독선거 주장이 있었지만 북한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체제 선택이 잘 돼가지고 오늘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상위권에 올라온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성분 토대로 결정하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개헌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일단 잡으면 개헌을 부정해요. 자기 임기 내에 개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니까 그 권한을 누리고 싶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나오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면 우리 야당도 기꺼이 개헌에 응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강조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여당 야당이 양당제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구라고 뽑는 지역당들 국회의원은 없어도 의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석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선거 때 나와가지고 득표를 해서 의원을 획득하면 어느 당에 편입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정당으로 백기 개성을 가지고 정치적 집단체로 결성되면 그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돼요. 바꿔 말하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전제가 있어도 소수 의견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면 인구가 적은 곳과 큰 도시가 합쳐져서 선거구가 결정됩니다. 점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정치인이 안 나와버려요. 왜? 그 지역을 못 넘었으니까. 인구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인구 편차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치인이 안 나온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당은 여러 형태의 정당들이 나와서 다양한 부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 가려는 노력의 형태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지역적 편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지역 인물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명리적 이익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처럼 영웅시했던 것은 호남이라는 인구 적은 지역에 열쇠를 딛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도 결국은 충청도를 끌어갈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낸 것이 김종필 당과 연합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조금은 국민통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순종해야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 임기를 시행하고 개헌을 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체질에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이 어릴 때 입는 옷하고 어른 돼서 입는 옷이 다르고 또 젊을 때 입는 옷하고 나이 들어서 입는 옷이 달라요. 이 옷과 같은 게 정치예요. 더우면 얇은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추우면 두꺼운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자주 개헌하라는 거 아닙니다. 수정하라는 거예요. 헌법을. 미국은 한 번도 250년 동안 헌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미국 헌법에는 수정헌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국민투표 안 붙여도 돼요. 수정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보다 더 성숙되게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미래 지향적 통일 세대까지 앞당기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기를. 제발 민주주의라는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칼 포퍼라는 학자가 민주주의 종언, 그리고 그 적들, 공공의 적, 다수라는 이름의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회 독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력은 행정부의 대통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있다 이게. 이것이 수많은 탄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권당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러면 민생이 뒤에 떨어져 버리고, 정치는 생활 정치해야 돼요.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좀 더 가치 있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위상을 정립하는 정치제도가 나와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공공의 적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